9월 15일, 결혼기념일이자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저녁 6시가 넘었지만 창밖엔 아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비가 살짝 내리면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번졌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남편 민준이 오는 차 소리를 기다렸다. 앞날 밤에 오늘은 특별히 좋은 곳 예약했어라고 속삭여준 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결혼 5년. 민주는 늘 바빴지만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심장이 살짝 뛰었다. 거실 테이블엔 내가 만든 작은 케이크를 놓아두었고 민준이 좋아하는 카페라테도 따뜻하게 유지시켰다. 하지만 6시 30분, 7시가 되어도 그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고 전화는 무음 상태였다. 아마 회의가 길어졌나 봐라고 혼자 위로하며 창밖을 또 바라보던 그때 주차장에 민준의 검은색 SUV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기뻐하며 문을 열려다가 그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급히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았다. 비가 살짝 더 쏟아지기 시작해서 차문 좀 닫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뒤돌아 가방 안에서 차 열쇠를 꺼냈다. 민주는 차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린 건지 운전석 문을 살짝 당기면 쉽게 열렸다. 비를 피하려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 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 콘솔 박스 사이드 포켓에서 뭔가 야른 종이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났다. 몸을 굽혀 주었을 때 손에 닿는 질감이 사진인 걸 알았다. 처음엔 아마 친구 아이 사진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진 위에 적힌 날짜를 보자 심장이 멈췄다. 어제 날짜였고 12주 3일이라는 글씨와 함께 희미하게 보이는 미숙아의 모습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놓치지 않고 꽉 쥐었고 손이 떨렸다. 민주는 최근 몇 달 동안 저녁 회식이나 야근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주말에도 업무 출장이라며 외출했다. 나는 한때 회사가 바쁘겠구나 하고 걱정했을 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모든 걸 뒤집었다. 12주라면 임신한 지 이미 3달 이상이라는 뜻이었다. 누구의 아이일까? 민준의 친구나 동료의 것일 수도 있지만 왜 그의 차 콘솔에 넣어뒀을까? 차 밖에서 민준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급히 사진을 주머니 속으로 숨겼다. 손이 계속 떨려서 사진 가장자리를 찢을 뻔했고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준이 차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얼굴을 돌려 창밖을 보며 비가 좀 많이 왔어라고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았다. 응, 막 끝났어. 준비됐어. 식당 가자.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어조로 말했고 옷깃에서 나는 향기가 평소와 다른 여성용 프레그런스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쥐고 있는 사진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네, 기다렸어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 때 나는 그의 옆얼굴을 살폈다. 평소에는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의 모습이 지금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미워졌다. 사진에 찍힌 미숙아의 모습이 눈앞에 계속 떠올라 결혼기념일의 기대감은 온통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사진에 대한 답을 꼭 얻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식당은 강변에 있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물 위에 떠 있고 현관에 세워진 장미 장식이 아까 차 안에서 본 초음파 사진과 괴롭게 겹쳐 보였다. 민준이 메뉴판을 펼치며 내가 좋아하는 트러플 파스타 시켜줄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입맛이 하나도 없었다. 주머니 속 사진이 계속 뜨겁게 느껴지며 식탁 위 촛불 불빛이 민준의 얼굴을 번쩍였다. 민준,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가 포크를 멈추고 뭐야? 라며 돌아보는 눈빛의 마음이 또 격렬히 뛰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사진을 꺼냈을 때 손떨림이 심해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이거. 내가 차 안에서 발견했어. 누구의 아이야? 사진을 민준 앞에 내밀자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좁아졌다.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태연한 얼굴로 돌렸다. 아, 그거. 친구 동현이 아내 아이야. 어제 만났을 때 그 녀석이 주려고 넣어둔 건데 깜빡 잊었어. 말할 때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동현이 아내?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동현이 아내는 작년에 아이 낳았잖아. 그리고 이 사진 날짜는 어제인데 12주라면 임신한 지 3달 이상인데 그 녀석 아내가 다시 임신했다는 거야? 왜 내 차에 넣어뒀어? 동현이 직접 들고 갈 걸 왜 너한테 맡겼어? 질문을 이어가자 민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냥 우연히. 너 왜 그렇게 의심해? 그는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세웠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왜 불쾌한 거 말해? 그냥 사진 하나 때문에 다그치지 마. 불쾌한 건 너야. 나도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지만 상관없었다. 최근 너 자주 늦게 들어오고 옷에 여자 향기가 나고 지갑에 낯선 카페 영수증이 있었어. 이 사진이 동현 거라면 지금 당장 동현이에게 전화해봐. 민주는 입을 다물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식탁 가장자리를 긁는 소리가 촛불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레스토랑의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슬프게 느껴졌다. 알았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아서 귀를 기울여야 들렸다. 거짓말했어. 동현이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나는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참았다. 수진이야. 수진. 그 이름을 듣자마자 머리가 깜짝 아팠다. 민준의 회사 후배로 작년에 회식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가 선배님, 부인님 정말 예뻐요라고 인사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진이가 임신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 된 지 한 달 됐어. 그녀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랑 결혼한 내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질 거라면 왜 결혼했어? 왜 오늘 기념일까지 속였어? 그냥 차분히 이야기하자. 그는 손을 뻗어 나에게 닿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이제 너무 화내도 소용없잖아. 나는 수진이와 아이를 지켜야 해. 그 말을 듣자 마지막 희망이 꺼졌다. 촛불 불빛이 흔들리며 민준의 얼굴이 왜곡되어 보였다. 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이 식당, 다시는 안 와. 말하고는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었다. 민준이 뒤에서 유진아, 기다려라고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눈물과 섞였다. 나는 지금 당장 시어머니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시어머니는 모를지도 모르고 그녀가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다. 빗속을 걸어갔다. 우산도 없이 비가 온몸을 적시고 체온이 점점 내려가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시댁이 사는 아파트까지는 버스 2대를 타야 했는데 정류장에서 젖은 옷을 입고 기다릴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시어머니는 평소 나를 딱히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에 민준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하며 그를 말릴 거라고 믿었다. 버스 안에서 창문을 보니 비친 내 모습이 초라했다. 눈썹과 속눈썹이 젖어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고 주머니에 쥔 초음파 사진이 젖지 않도록 꼭 쥐고 있었다. 30분 후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하자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다.
벨이 세 번째 울렸을 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서 있었는데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뜨고 유진아, 이렇게 비 오는 날 왜 이러고 왔어?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이 내 젖은 모습을 훑어보며 살짝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 급하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들어와. 젖어서 감기 걸리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번거로움에 가까운 느낌이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내게 수건을 던져주며 뭐가 그렇게 급해? 조금 있으면 민준이도 올 텐데. 라고 말했다. 민준이 안 올 거예요.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는 오늘 저녁 다른 사람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젖지 않게 잘 숨겨둔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시어머니 보세요. 민준이 차에서 발견한 거예요. 12주 된 아이인데. 누구의 아이인지 아시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보자 표정을 살짝 바꿨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평온함이었다. 그녀가 사진을 자세히 보는 동안 나는 숨을 죽여 기다렸다. 이게 누구의 아이야? 시어머니가 마침내 말했을 때 나는 수진이에요. 민준이 회사 후배인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민준이 직접 인정했어요. 라고 외쳤다. 기대했던 분노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차를 따르며 그래? 알고 있어? 라고 평온하게 말했다. 아, 알고 계셨어요. 나는 충격으로 말이 막혔다. 시어머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민준이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졌다는 게? 유진아, 좀 차분해. 시어머니는 차를 내밀며 말했다. 한 달 전에 민준이 말했어. 수진이가 아이를 갖고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 나도 처음엔 분했지만 생각해봐. 우리 민준 35살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너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고 이젠 수진이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이야. 행복. 나는 믿을 수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시어머니, 그게 행복이에요? 민준이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기르는 거? 나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잖아요.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이혼하면 되지. 민준이 수진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집은 아이가 있어야 살아있다는 걸 모르겠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민준이 이혼을 제안하는 걸 지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시어머니, 나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 죽을 때는 밤새 간호도 하고 민준이 회사에 실패했을 때는 저축을 내놓아도 모르고 그런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말은 그만해.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 잘 버텨줘서 내가 안정적으로 산 거다. 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뭐라고 할 권리가 있냐? 수진이는 건강하게 아이를 갖고 우리 민준을 잘 돌볼 거라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민준이 결정한 대로 하겠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꺼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녀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 나를 외면했다. 그럼 시어머니는 이 사진이 진실임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속여왔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묻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내게 먼저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오늘 기념일인데 말하기 싫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차분히 생각해봐. 이혼 조건도 적절히 해주겠다고 민준이 말했어. 너도 손해보지 않게 할 테니. 손해보지 않게? 나는 웃었다. 눈물이 계속 흐르지만 속은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 나는 돈이나 집이 필요 없어. 그냥 정의를 원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기 힘들겠다. 택시비는 내가 내줄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문을 열었다. 명백히 쫓아내는 신호였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시어머니의 차분한 표정이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체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텅 빈 심장뿐이었다. 택시에 탔을 때 기사님께 어디로 가시겠어요? 라고 묻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내가 살던 집은 이제 민준과 그의 다른 가족이 있을 곳이고 시댁은 나를 쫓아냈으며 친구들도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냥 주변을 좀 돌아다녀 주세요. 라고 말했다. 택시 창밖을 보니 비에 젖은 거리가 번져 보였다. 나는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보았다. 희미한 미숙아의 모습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채웠다.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수진. 그들에게 준 모든 걸 돌려받겠다. 이혼을 당하든 버려지든 상관없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배로 돌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비는 드디어 그쳤다.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달빛이 살짝 비치고 우리가 함께 살던 15층 아파트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벌써 돌아온 모양이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쉽게 열렸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나고 있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눈을 떼지 않았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뗀 뒤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태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시어머니께 평범한 안부를 묻고 온 것처럼이었다.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 나는 운동화를 벗으며 말했다. 수진이 임신한 거, 내가 그녀를 책임지려는 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지지하시는 거? 민주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이제 이야기하기 쉬울 거야?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우리 이혼하자.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마치 오늘 저녁 밥은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혼. 나는 의식적으로 웃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5년 동안 함께 산 시간, 그건 뭐였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민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 수진이와 아이가 있으니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해. 너도 젊은이 새로운 시작하면 되지? 새로운 시작. 나는 걸어가 식탁에 앉았다. 내가 가지고 갈 건 뭔데? 이 집, 우리가 함께 저축한 돈, 그리고 내가 세월 동안 모은 물건들. 민주는 입을 살짝 웃었다. 그 표정이 지금까지 본 어떤 표정보다도 싫었다. 집은 말이야. 작년 말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꿨어.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집을 안심하고 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집은 내가 가질 수 없어. 뭐.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언제? 너는 언제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꿨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한 뒤 함께 대출을 받아 샀고 함께 상환해온 거잖아. 어떻게 너 혼자 이름을 바꿀 수 있어? 법적으로 가능했어?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선물로 준 돈도 일부 들어갔고 너도 당시 서류에 서명했잖아. 그냥 세금 문제라고 말했을 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작년 11월 민준이 세금 절약하려고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줘라고 했던 게 그때의 서류가 집 이름 변경 서류였던 거였다. 나는 그때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었다. 내가 속였어.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야? 그땐 아니었지만 지금은 필요해졌어. 민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저축금은 말이야. 우리가 모은 건 총 3천만 원 정도 있지? 그중 1,000만 원만 너에게 주겠다. 나도 수진이와 아이를 키워야 하니 나머지는 내가 써야 해. 1,000만 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함께 나오지만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다. 5년 동안 내가 번 돈을 모두 저축에 넣고 집안일도 다 맡았어. 그걸 1,000만 원으로 치환하려는 거야? 너도 너무하잖아. 그럼 어때?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잖아? 세탁, 요리, 청소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돈은 나 혼자 벌었어. 1,000만 원은 이미 많아. 실질적인 돈. 나는 일어섰다. 내가 너의 옷을 세탁하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내가 회사에서 실패했을 때 위로하고 저축을 관리하며 세금까지 챙겨준 건 뭐였어? 그게 돈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민주는 입을 다물고 스마트폰을 보았다. 분명히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 몇 가지 내 물건도 가져가.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떠나야 해. 수진이 곧 이 집에 와야 해. 수진이 이 집에 와?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집은 내가 함께 살았던 곳인데 너는 그 여자를 이리 불러오려는 거야? 이 집은 이제 시어머니 이름이니 나는 누구를 불러도 돼. 민준이 일어섰다. 내일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 너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 아니면 1,000만 원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마치 위협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할 때 평생 너를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이제는 나를 떠나기 위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 집, 저축, 심지어 과거의 추억까지. 내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이혼은 해도 내가 정한 조건대로 할 순 없어. 내가 가져야 할 건 내가 직접 챙길 거야. 민준이 웃었다. 그의 웃음이 차갑다. 어때? 넌 증거도 없고 돈도 없잖아. 어떻게 챙겨?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아. 그는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라고 말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텅 빈 식탁, 민준이 앉았던 소파, 함께 보았던 TV. 모든 게 추억이지만 이제는 상처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마르고 심장에는 차가운 결심이 차고 있었다. 민준이 말한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2배로 돌려주겠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구글에 이혼 변호사 추천이라고 검색했다. 첫 번째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저장하며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연락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 싸운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의 말과 시어머니의 무심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1,000만 원과 몇 가지 물건, 그것이 5년간의 결혼과 나의 헌신에 대한 대가였다는 생각이 아파트처럼 짓눌러 왔다. 새벽녘에 드디어 졸릴 때쯤 문을 열고 민준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민준이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스마트폰 통화음이 울렸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줄 알았지만 말하는 내용을 듣자 심장이 멈췄다. 엄마, 그래. 유진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 그녀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강제로 처리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요한 새벽이라 선명하게 들렸다. 집 이름도 이미 엄마 이름이니 문제없고 저축금도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는 게 느껴졌다. 응, 수진 상태는 좋아.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엄마, 제안했던 거 생각해봤어? 호주로 가는 거? 호주. 나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츠렸다. 호주로 왜 가? 응, 그래. 수진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시끄러울 거고 유진이가 시비 걸 수도 있어. 호주에서 출산하고 거기에 집도 살 거라고 해.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재산도 일부를 호주 계좌로 옮겨야 해. 유진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갈취하려 할 수 있으니까. 재산을 호주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듣자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들은 단순히 이혼해서 수진이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재산까지 모두 숨기려 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는 확신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도 함께 가자. 수진이가 아이 낳으면 도와줘야 하고 한국에 남아있으면 유진에게 말을 걸릴 수도 있어.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행기표는 내가 예약할게. 다음 주 목요일 비행기로 갈 거고 거기서 영주권도 신청할 계획이야. 이제 유진과는 완전히 단절되면 되는 거지. 다음 주 목요일. 그들이 출국할 날짜까지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1,000만 원을 받고 떠나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외로 도망가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 응, 알았어, 엄마. 그럼 오늘 저녁 수진이와 만나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은행에도 갈게. 민준이 통화를 끊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손을 침대 시트에 꽉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호주 출산, 재산 이전, 영주권 신청. 그들은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이 커피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젯밤 저장해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다. 아직 6시도 안 됐지만 긴급한 상황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출국하기 전에 그들의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나는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눈 밑에 검은 자국이 있고 표정은 차갑지만 결연했다. 이제는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행동이 중요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민준이 호주로 옮기려는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출국하는 날,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아침 8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연결됐다. 안녕하세요. 이혼 관련해서 긴급하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임신했고 해외로 출국하며 재산을 숨기려고 해요. 라고 말했을 때 상담원이 오후 2시에 예약해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민준이 은행에 갔다는 말을 떠올리며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어떻게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공동 계좌가 있었지만 민준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개인 계좌도 있을 거였다. 그 계좌에서 호주로 재산이 이전되는 흔적을 찾아야 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민준의 서류장을 살펴보았다. 그가 평소 중요한 서류는
서랍장에 넣어둔 걸 알고 있었다. 손이 떨리며 서랍을 열었을 때 은행 카드 여러 장과 계좌 명세서가 보였다. 공동 계좌 외에도 3개의 개인 계좌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외국계 은행 계좌였다. 명세서를 보니 최근 한 달 동안 큰 금액이 외국계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찾았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명세서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저장했다. 이것이 민준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 사진은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했다. 오후 2시가 되자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 김 선생님은 40대 중반 여성이었고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유진 씨, 이 경우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이전이 명확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저 남편의 불륜 증거와 재산 이전 기록을 모두 모으고 재산 동결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호주로 재산을 옮기지 못합니다. 재산 동결 신청을 하면 되나요? 나는 기대를 안고 물었다. 네. 하지만 신청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은행 명세서 사진도 좋지만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기록, 사진, 출국 예약 정보 등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모을게요. 나는 확신하며 말했다. 그들이 출국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그날 공항에서 그들의 패닉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이제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햇살이 눈부셨어. 하지만 마음속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재산 동결 신청은 증거가 충분해야 가능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은행 명세서, 사진과 초음파 사진뿐이었다. 이건 턱없이 부족했다. 민준과 수진의 불륜을 직접 증명하는 사진, 출국 예약 정보,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까지 모아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거실에 그가 아침 식사 후 남긴 컵과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치울 마음이 없었다. 급히 민준의 스마트폰을 찾았다. 그는 평소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도 바꾸지 않았을지 기대하며 입력했다. 0718 화면이 켜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준의 카카오톡을 열자 최상단에 수진의 이름이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였고 수진이 민준의 팔을 감고 미소 짓고 있었다. 채팅 기록을 뒤져보니 최근 한 달간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오빠, 아이가 움직여서 호주 집 위치 봤어? 아주 좋아. 유진 연니한테 이혼 잘 말했어? 엄마도 함께 와준다니 너무 좋아. 그들의 사랑방송과 함께 출국 계획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채팅 기록을 하나씩 캡처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 뻔했지만 깊은 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완성했다. 그리고 민준의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호주 항공 비행기 예약 확인서와 숙소 예약 내역이 있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비행기. 민준 시어머니 수진 3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 하나의 이메일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보낸 재산 이전 완료 통지가 있었다. 총 5억 원이 호주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다. 5억 원. 나는 속으로 외쳤다.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은 3천만 원이라고 속였지만 그는 스스로 몰래 모은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 그 모든 걸 호주로 가져가려 했다. 나는 이메일 내용도 캡처하고 민준의 컴퓨터를 켰다. 그는 노트북에 호주 이주 준비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안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 수진의 산부인과 예약 정보, 재산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걸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나는 민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검색 기록도 삭제하고 앱 사용 흔적도 지웠다. 그는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이 모든 게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뒤돌아갈 수 없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민준이가 서류 좀 맡겨줬다고 해서 왔어라고 말하며 거실에 앉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심장이 긴장됐다. 시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공모자였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보는 걸 보자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준비했다. 그 서류가 바로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였고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서명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숨겨서 촬영했다. 유진아, 이혼 서류는 내일 민준이 가져올 거야. 그때 잘 서명해줘.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시어머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만 생각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요리를 했다. 그가 식탁에 앉아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서류 받아올게라고 말하자 그래라고만 대답했다. 그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나는 아직 슬픔에 빠져 있거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침묵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밤에 민준이 잠들었을 때 나는 다시 그의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수진과 매일 여러 번 통화했고 여행사와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 수진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 주소를 적어두고 다음 날 아침 거기로 가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촬영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새벽녘에 나는 변호사 김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다. 민준 수진의 채팅 기록, 출국 예약 정보, 재산 이전 기록을 모았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 집에 가서 사진도 촬영할게요. 재산 동결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곧이어 김 선생님의 답장이 왔다.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재산 동결 신청을 제출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할 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나는 이 글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다. 오늘 수진이 집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변호사가 재산 동결을 신청하면 민준과 시어머니 수진이는 다음 주 목요일 출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은 나를 깎아내리기에는 실수가 너무 많았다. 아침 9시, 나는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준비하고 건물 출입구에서 기다렸다. 약 1시간 뒤 민준의 차가 들어왔고 수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복부가 살짝 부풀어 있었고 민준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부축하며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명확하게 두 사람의 얼굴과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 이것이 불륜의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사진을 김 선생님께 보내며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답장은 잘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습니다. 였다. 나는 아파트 앞에서 한동안 서서 햇살을 받았다. 차가운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차분한 결심이 남았다. 이제 그들이 출국하는 날만 기다리면 된다. 그들의 패닉한 모습, 그들의 꿈이 깨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다음 주 목요일, 민준과 시어머니, 수진이가 출국하는 날. 나는 오후 1시 공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출국장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지러웠다. 나는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어 민준 일행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겼다. 김 선생님은 어제 재산 동결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아직 처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그들의 계획은 오늘 이 공항에서 깨질 것이다. 출국 수소 카운터 중앙 쪽에 민준 일행이 나타났을 때 심장이 살짝 뛰었다. 민준이 수진의 팔을 부축하고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물병을 건네며 말을 건넨다. 수진은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정상적인 가족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준비했다. 가방 안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했고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담았다. 아기야, 엄마랑 아빠, 할머니랑 호주 갈 거야. 수진이 복부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쪽에 큰 집 구했어. 아이가 자랄 공간 충분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완성됐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내게 들려왔을 때 나는 마음이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만 남았다. 그저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기고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짧은지 보기만을 기다렸다. 민준이 카운터로 갔다. 수화물을 내려놓고 세 사람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제출했다. 승무원이 여권을 확인하며 민준 씨, 이수진 씨, 강옥순 씨 맞으시죠? 호주 멜버른행 비행기입니다라고 말했다. 네라고 민준이 답하자 승무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다. 나는 약 10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은밀히 지켜봤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들의 모습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승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뭐야? 문제가 있어? 라고 묻자 나는 숨을 죽였다. 이제 시작이다. 승무원은 등록하신 신용카드와 계좌 정보를 확인했는데 해당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사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비행기표 비용과 수화물 추가 비용을 지불하실 수 없어서 탑승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순간 민준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평소의 태연함이 사라지고 놀란 표정으로 승무원을 쳐다봤다. 뭐라고? 계좌가 해지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제까지 잘 썼는데. 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진이 겁먹은 듯 민준의 팔을 잡고 오빠, 무슨 일이야? 계좌가 왜?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아이고, 이게 뭐야? 민준아, 빨리 확인해봐라고 말했다. 잠시만요. 민준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은행 앱을 열려고 했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뭐야 이거? 앱도 안 되고. 그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승무원이 죄송하지만 계좌 상태는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용 지불이 불가능하므로 탑승을 못하게 됩니다라고 다시 말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며 민준 일행의 패닉 상태를 촬영했다. 민준은 이리저리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이제 어떡해? 아기가. 라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아, 뭐가 잘못됐어? 지금까지 내가 계좌 관리했잖아. 라고 화를 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었다. 어떤 사람은 속삭이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모든 건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다. 민준이 카운터에 기대어 승무원님,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은행에 연락해서 바로 해결할게요라고 애원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평소엔 늘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니 나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다. 그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죄송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수속을 위해 승무원이 부드럽게 거절했다. 민주는 무릎을 꿇듯이 카운터에 기대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세게 쥐고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다. 재산 동결 신청이 통과되었고 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된 것이다. 나는 촬영을 멈췄다.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김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 나와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알릴 시간이었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제대로 쓴 채 느리게 민준 그들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은 여전히 은행에 통화를 시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준, 시어머니, 수진 씨.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이 몸을 돌렸다. 나를 보자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졌다. 유진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다. 나는 너희들이 출국하는 걸 보러 왔어. 나는 웃었다. 그들의 패닉한 모습을 직접 보니 오랜 시간 숨겨온 감정이 조금씩 풀렸다. 계좌가 동결된 거 알아? 나랑 김 선생님 재산 동결 신청을 했어. 너 때문에. 민준이 눈을 불태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스마트폰을 꽉 쥐어서 관절이 하얗게 보였다. 재산 동결. 어떻게 너는 그런 걸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계좌가 동결됐다고? 그렇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5억 원을 호주로 이전하고 나를 속여 이혼하려고 할 때부터 이 날을 기다렸어. 스마트폰을 꺼내어 캡처해둔 재산 이전 기록과 채팅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거 봐. 너랑 수진이의 대화, 호주 이주 계획, 시어머니도 함께하는 거? 모두 증거야. 민준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자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언제? 너는 언제 이런 걸 모았어? 그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 시어머니가 영주권 서류에 서명하는 걸, 심지어 내 컴퓨터에 저장된 호주 준비물 폴더까지. 나는 웃었다. 너희들이 너무 안심해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지? 악마. 넌 악마야. 수진이 울면서 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복부를 안고 뒤로 물러나며 아기는 어쩌고. 호주에 가지 못하면? 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나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이 모든 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시어머니는 진통받는 수진을 잡고 유진아, 너 이러면 안 돼. 이혼은 해주고 재산도 너에게 잘 나눠줄게. 계좌 동결 해제해줘.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평온한 표정이 사라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되었다. 잘 나눠준다고?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000만 원과 몇 가지 물건? 그게 나에게 주는 대가였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갚아야 할 게 훨씬 많아. 민준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제발. 계좌 동결 해제해. 수진이와 아이가 위험해. 호주에 가야 출산할 수 있어? 그는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나와 결혼한 채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갖고 내 재산까지 빼앗아가려 할 때 너는 나의 위험을 생각했어? 넌 그냥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불륜이구나 재산을 숨기려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시어머니, 수진이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평소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민준이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드디어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제 계좌 왜 동결됐어? 빨리 해제해주세요. 비행기 타야 하는데. 그는 소리치며 말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를 듣자 그의 표정이 점차 무너졌다. 뭐? 재산 동결 신청. 누가? 유진이라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법원에 신청했다고?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뒤 민주는 무릎을 꿇듯 카운터에 기대고 있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지려다가 마지막 순간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떻게 된 거야?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급하게 묻자 민준은 고개만 끄덕였다. 법원에서 재산 동결 신청이 통과됐어.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 호주도 갈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고. 아이고 이런.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손자, 딸도 한국에서 출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의 기대는 모두 꿈결처럼 사라졌다. 수진도 더 이상 울지 않고 무기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빠, 이제 어떡해? 아기가 이렇게 큰데 한국에서 출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서 출산하는 걸 꺼렸던 모양이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게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준, 시어머니, 수진 씨.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혼 소송은 다음 주에 시작될 거야. 김 선생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너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한 증거가 충분하니 법원에서 나를 편들 거라고 생각해. 유진아, 정말 이럴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너희들은 직접 만들어낸 상황을 해결해야 해. 비행기 표는 환불하려고 하거나 그냥 버려.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다. 민주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으며 수지는 무기력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다. 공항 출국장에서 가장 창피하고 패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잘 지내. 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뒤돌아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지만 그 중에는 동정도, 존경도 섞여 있었다. 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감을 느꼈다. 출국장을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다. 오랜 시간 동안 감싸고 있던 차가운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제는 복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공항을 나온 뒤 나는 카페에 들렀다.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오랫동안 숨겨온 한숨을 내쉬었다. 공항에서 본 민준과 시어머니, 수진의 패닉한 모습이 아직 눈앞에 떠올랐지만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한결같은 평온함이 심장을 감싸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김 선생님의 효과적인 변론과 충분한 증거로 인해 법원은 민준의 불륜과 재산 이전을 인정했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집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구매 자금에 나의 저축이 포함됐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집 매매 금액의 40%를 회수할 수 있었다. 민준이 호주로 이전하려 했던 5억 원도 동결된 상태에서 나에게 3억 원을 배분받았고 추가로 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까지 받았다. 민준과 수진이는 결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딸이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갖고 결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손자, 딸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렸다. 민주는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승진이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평판이 나빠져서 좋은 회사를 찾지 못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가끔 친구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다. 나는 회수한 재산으로 서울 강남의 작은 디자인 작업실을 차렸다. 결혼하기 전에 디자인 학교를 다녔고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민준의 집에서 편히 쉬라는 말에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을 다시금 되찾았다. 작업실은 창문이 큰 공간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놓아두었다. 첫 주문은 친구가 소개해준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 혼자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다.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카페 주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솔직한 웃음을 지었다. 작업실이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주문이 이어졌다. 때로는 바빠서 밤까지 일해야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다른 행복한 피로감이었다. 나는 스스로 버틸 수 있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훨씬 넓고 자유로워 보였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디자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초음파 사진은 오래전에 삭제했고 민준과 관련된 모든 물건도 버렸다.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다. 친구가 작업실에 왔다. 유진아, 오늘 저녁이나 먹자. 새로운 레스토랑 발견했어라고 말했다. 좋아. 라고 답하며 나는 작업물을 정리했다. 친구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응, 그래.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 혼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녁 식당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나는 과거의 아픔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 강해졌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나는 35살이다.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복수도 했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여행 갈까? 일본 오사카 좋아해도 되지? 친구가 말했다. 좋아. 작업 끝나고 갈게라고 답하며 나는 웃었다. 햇살이 내 얼굴에 비치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정의이자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야기 끝.